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상황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 안보 이슈 하나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이 활동을 하나 봅니다. 그런데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러시아가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괴롭혀왔던 러시아의 공군기지죠. 샤헤드 136, 자폭 드론, 그리고 전선 지역에 수호 25 공격기 보내서 폭격하는 이 공군기지를 대폭격을 해버렸는데, 화구가 진짜 엄청납니다. 어떤 무기로 이런 폭격을 했는지, 또 이렇게 내륙 깊숙하게 들어가도 될 만큼 러시아가 지금 방공망이 하나도 없나? 라는 어이없는 상황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프리고진에 대한 어떤 그 보복 조치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소식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2010년대 유럽 전역에 몰아쳤던 PC 광풍이 유럽 곳곳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사실상 전시 상태에 준하는 비상이 걸렸고, 전국 각지에서 이민자들의 폭력 행위로 프랑스 국민들이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7일 파리 북서부 낭테르에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총격으로 사망한 알제리계 이민자 나엘을 추모한다는 명분으로 아프리카와 중동계 이민자들이 벌인 폭력 사태가 프랑스 전국 50개 도시로 확대됐다고 AFP 통신이 현지 시각 7월 2일 보도했습니다. 이 폭력 사태는 지난달 27일 알제리계 이민자 청소년인 나엘 M 군이 경찰의 도로 검문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에서 촉발됐는데요. 낭테르에서 시작된 사태는 전국 각지의 아프리카, 중동계 이민자들의 폭력 행위로 변질되었습니다. 한 청소년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고 이 사건에 항의하겠다며 거리로 나선 이민자들의 추모 대신 약탈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들은 슈퍼마켓과 옷가게, 백화점 등을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방화와 파괴를 벌이며 주요 대도시들을 전쟁터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총기로 무장하고 진압경찰에 저항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경찰 당국이 보유한 비살상 탄약 재고가 바닥나고 경찰에서도 희생자가 나오자 프랑스는 경찰 병력은 물론 국가헌병대와 정규군 병력,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프랑스의 적극적인 이주 정책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6,770여만 명의 프랑스 인구 가운데 무려 13%가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시리아 등의 무슬림 이주자인데요. 이들은 프랑스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숱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며 기존 프랑스 국민들과 대립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인접국 독일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 재임 당시 엄청난 숫자의 이민자를 받아들였던 독일은 2021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27.2%에 달하는 2230만 명이 이민자로, 이 가운데 460만 명이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의 무슬림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동화되기 어려운 타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번 프랑스 폭력 사태, 2016년 독일 쾰른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극심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전혀 다른 문화권의 이주민들을 데려오고 그들에게 특권에 가까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지금의 정책이 정말 맞는 방향인지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로 인해서 국민이 분개한다. 그건 당연하고 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분개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위처럼 평화적인 시위를 한다라고 하면 그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시위를 하지 왜 폭동을 일으킵니까? 정말 기가 차죠. 그래서 여기가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이런 엄청난 방화, 폭력, 파괴, 그리고 결국 그 목적은 그들의 인종차별, 이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약탈, 야 건수 생겼다, 빨리 가서 약탈하자, 지금 하면 괜찮아, 안 잡아가, 이런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프랑스 가보신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정말 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나 이런 대중교통 이용하면 흑인들이 정말 많아요. 그 흑인들이
상당 부분 북아프리카나 중앙아프리카 쪽에서 지중해를 건너온 사람들이 많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피부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중앙아프리카 쪽에서 이를테면 말리라든지 이 지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겠죠. 교육 수준이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교육, 문화의식 이런 수준이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프랑스의 의무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난을 피해서 또는 배고픔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안 받았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다문화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 문화와 또 우리 제도, 질서와 맞을 수 있게끔 계도를 시킨 다음에 받아야지 그냥 좋아 지금 뭐 출산율 떨어지고 있는데 와주니까 고맙네 하고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나엘 M이라고 하는 그 청소년이 경찰이 검문을 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경찰 판단할 때 제가 지금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서라 하는데 안 썼어요. 근데 프랑스가 법을 바꿔서 경찰관의 총기 사용 규제를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설화에서 안 서니까 사격을 한 거죠. 그런데 사격 끝에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왜 죽이냐 하고 인종차별 아니냐라고 하는 항의를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이 상점하고 경찰관 총기 사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여기 가서 물건을 왜 훔쳐갑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배타적일 수는 없지만 와주니까 너무 고마워 하고 우리가 저 자세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2010년대 PC주의,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제 독일은 PC주의, 프랑스는 관용, 포용 해서 똘레랑스 들어보셨죠? 그런 게 가지고 마구마구 받아들인 폐해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도 뭐 대림동이다, 가리봉동이다 이런 데 가서 프랜카드에 현수막에 칼 들고 다니지 마라 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저 그거 보고 그냥 가슴이 철렁해요. 칼 들고 다니면 우리 대한민국은 안 된다 라는 대한민국의 질서를 먼저 주입을 시키고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그냥 봐서 우리는 피부색만 다를 뿐이야 라고 하면서 특혜주고 더욱더 좋은 어떤 그 금융 혜택 주고 우리는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도 아닌데 영주권자는 여기에 그냥 살아라. 비자 계속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일단 살아라. 그 업무를 하는 그 기간 동안은. 그게 영주권인데 왜 투표를 하게 합니까? 정말 다문화를 배타적으로 경계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저자세로 나가서 안 된다. 우리의 문화에 섞여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저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저들과 우리가 공존하는 이건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워낙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 수준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되면 너희 문화가 있지만 그 인정하는데 이 문화를 더 우선해서 지켜나갈 의지가 있느냐? 이걸 확인하고 받아들여야죠. 그걸 안 해서 프랑스가 지금 저 모양이 아니냐. 프랑스 지하철, 버스, 저 혼자서 뭐 여러 번 돌아다녀 봤는데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 선진국이란 프랑스가. 그게 다문화를 무작정 받아들여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림동이든 어디든 야 중국 음식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 부담 없이 갈 수 있어야지. 겁이 나가지고 야 거기 가도 되겠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영주권자에게 투표, 지방자치단체 투표하는 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배신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프리고진에 대한 소심한 복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예브게니 프리고진 소유의 러시아 기업들에게 하나 둘씩 보복을 시작했는데 그 불똥이 러시아군에 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예브게니 프리고진 소유의 주요 기업과 미디어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 작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 해지와 압수수색 등 다양한 형태로 콩코드 그룹과 바그너 그룹에 대한 파상적인 공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복수의 러시아 매체들이 현지 시각 7월 2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주 바그너 그룹이 운영하던 패트리어트 미디어 그룹의 러시아 국내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지난 주말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바그너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압수수색 직후 당국은 건물 입구에 큼지막하게 쓰여있던 바그너 센터라는 표지판을 철거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최대 돈줄 중 하나였던 케이터링 사업 역시 계약 해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지적에 따르면 설립 이후 현재까지 8,450억 루블, 한화 12조 6,200억 원에 달하는 군납 사업을 독점했던 프리고진 소유의 콩코드 그룹은 지난 6월 30일부로 러시아 정부와의 모든 계약을 해지당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관공서는 물론 군부대 급식까지 책임지고 있던 콩코드 그룹은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지급받으면서도 썩은 음식과 각종 벌레가 들끓는 식자재를 써 지난해만도 56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던 문제의 업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코드 그룹은 오랫동안 러시아군의 군납 사업을 독점해 왔는데요. 정부가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러시아 일선 부대에 대한 식료품 공급은 물론 본토에 주둔하는 각 부대 급식 시스템도 지난 주말부터 모두 마비됐습니다. 현지 독립 매체들은 지난 주말 전격적으로 통보된 계약 해지 직후 수천 명의 직원이 일방적으로 해고됐으며 이들에게는 단 한 푼의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전하면서 콩코드 그룹의 지주회사들은 이미 쿠데타 전부터 지분을 정리하고 사업 관련 문서들을 모두 폐기했으며 이 때문에 회사는 물론 일선 부대에서도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각 부대의 급식 서비스가 끊기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신규 징집병과 예비군들을 소집해 훈련 중인 러시아 본토 주둔 각급 부대들인데요. 상급 부대와 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급식 계약이 해지되고 콩코드 그룹 직원들이 사라지면서 각급 부대들은 당장 병사들에게 식사조차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혼란은 러시아가 새로 예산을 마련하고 콩코드 그룹을 대체할 다른 사업자를 찾아 급식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업 하나 날렸다고 군대의 급식 체계가 붕괴되는 나라,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강대국 행세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참 이때만 해도 서로 간에 사이 좋던 시절이죠. 프리고진이 푸틴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급식업체죠. 프리고진이 운영하는. 여기에서 공공기관, 관공서, 군대, 급식 납품 다 한 거예요. 특히 군대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엄청나죠. 이 하루 삼시세끼를 먹으니까 기업이다 뭐다 점심만 먹죠. 예를 들어서 기업에 종업원이 2만 명인 기업 어마어마하게 클 텐데 거기 점심만 주지 않습니까? 물론 야근하고 특근하고 하면 저녁도 주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점심만 주죠. 그런데 군대는 세 끼를 줘요. 그래서 군대 군납 급식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졌죠. 그걸 다 꿰차고 이런 급식을 줬다. 러시아군 영내 식사 표준 식단, 스프나 죽, 그리고 소세지 하나, 호밀빵 딱딱한 거, 그리고 버터, 그리고 뭐 콜라 같은 거, 뭐 우유 하나, 이 정도만 준다. 이거 먹고 하겠습니까? 이 상태에서도 썩은 거, 벌레 들은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난 2022년 한 해만 560건의 소송이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나쁜 비리 행위를 저지르면서 그거 푸틴하고 나눠 먹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프리고진 혼자 다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야 너 이제 그만둬 라고 하고 내쫓고 있다 라는 건데 이게 뭐 이 콩코드 그룹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디펜스 브리핑 군사 TV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지금 뭐 전투기도 배달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정리하는 청산 작업에 대해서. 그건 아직도 생각에 뭔가 푸틴이 코가 꿰인 거가 반드시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의균 군사TV에 오늘 제가 올린 그 동영상 보십시오. 러시아 공군이 대형 수송기를 동원해서 바그너 그룹이 진출해 있는 아프리카에 그 바그너 그룹 용의 전투기를 배달해주고 그리고 민스크로 가서 또 뭔가를 또 그 수송기가 또 진행을 해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항적 정보를 다 캐치해냈어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뭔가 커넥션이 있다. 핵이냐? 핵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자 엄청난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최전선에서 직선 거리로 230km 이상 떨어진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한 공군기지에 지난 일요일 엄청난 공습이 감행되었습니다. 여러 발의 미사일이 떨어져 기지 주요 시설과 장비가 파괴된 것은 물론 기지 인근에도 마치 운석이 떨어진 것과 같은 대규모 화구가 생겨 어떤 무기가 이런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상의 장거리 타격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프리모르스코 아크라타르스크 공군기지를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크기의 화구가 만들어졌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7월 2일 리포트했습니다. 공격은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7월 2일 오후에 발생했는데요. 공격을 받은 프리모르스코 아크타르스크 공군기지는 수호-25SM 공격기를 운용하는 러시아 항공우주군 제960 강습 항공연대가 주둔하는 기지이자 최근 우크라이나를 괴롭히고 있는 샤히드 드론이 발사되는 전진 드론 기지입니다. 목격자들은 이 공군기지 일대에서 엄청난 폭발과 화염, 검은 연기가 식별됐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기지 외곽에서 발견된 폭발 화구는 이번 공격에 사용된 무기의 위력이 통상적인 드론이나 미사일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군기지 활주로 바로 옆에 떨어진 무기는 수십 미터 직경의 거대한 화구를 만들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의 화구는 2000파운드급 항공폭탄은 되어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수호-24 공격기와 미그-29 전투기에 JDAM-ER 장거리 유도폭탄을 통합해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격에 JDAM-ER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 폭탄을 프리모르스크, 아크타르스크 공군기지까지 투발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군 전투기가 아조프의 건너편까지 진출해야 합니다. 이번 피습은 러시아군의 남부전선 방공망이 완전히 와해된 것은 물론 크림반도와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S-400과 S-300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인데요. 대형 폭탄을 탑재한 비스텔스 전투기도 못 막는 러시아제 장거리 방공 시스템의 실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와, 이 화구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화구가 파해질 정도의 강력한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공군기지 활주로 바로 옆의 초지예요. 여러분들 공군기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활주로가 있으면 바로 활주로 옆은 이런 초지입니다. 여기 이제 새도 살고 해가지고 그 새 쫓아내는 병사가 있어서 총 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초지에 바로 떨어졌다. 그런데 이 한 발이 아니고 여러 발이 떨어져서 큰 폭음 화염이 치솟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했다라는 건데, 자, 여기가 어디냐? 여기 아조프해 아닙니까? 아조프의 건너편 이 크라스노다르 이 지역이에요. 그 해안가에 있는 공군기지고 지금 전선은 여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날아온 겁니다. 날아왔는데 JDAM-ER이라고 하는 장거리 정밀 위성 기반의 정밀 유도 폭탄이 있어요. 한 70km 날아가는데 그걸 하더라도 이 아조프의 중간까지 날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선을 다 관통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심페로폴 옆에 있는 S-400 그리고 케르치대교 옆에 있는 S-400 뭐 했냐 이거죠. 왜 못 보냐 이거죠. 스텔스기도 아닌데. 자, 그래서 이 활주로, 그 해당 기지의 활주로입니다. 이 택시웨이고,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초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초지에 지금 떨어진 화구로 보이고, 그리고 실제 또 타격되어서 큰 시커먼 이런 폭발 화염이 또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2000파운드 폭탄 같으면 한 920-30kg 정도 되죠. 킬로그램 무게로 따지면. 그거 우리 화력시범 가서 보면 F-15K에 와서 2000발 폭탄 두 발 딱 떨어뜨리면 정말 한 4-5km 밖에 있는 우리 관람대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파공이 꽉 몰려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해요. 그러니까 화구가 저렇게 세게 나오죠. 그리고 2000파운드 폭탄은 무겁기 때문에 전투기가 두 발 이상을 못 달아요. 우리 F-15K 엄청나게 강력한데도 두 발만 달고 나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고 무거운 건데 그걸 달고 기동도 제대로 안 될 텐데 아조프의 건너편까지 가서 때려도 모른다. 자, 중동 지역에 2000파운드 폭탄을 때렸을 때 그 화구 사례예요. 이거 이제 이스라엘이 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크죠, 아까 그 화구가. 그러니까 이거 2000파운드 아니면 답이 없다.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뭐 스톰 섀도우 500파운드, 뭐 500kg 다 대부분 이런 무기인데 2000파운드는 오직 폭탄이야. 가서 때려야 되는 폭탄. 미사일이 아니고 폭탄. 그 폭탄을 바다 건너 전선을 지나고 바다 건너까지 올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황당한 거죠. 우크라이나의 미그 29의 형상을 처음 보는 새로운 파일럿 무장 장착대가 달린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지금 공구마크 아닙니까? 이 파일럿에서 스톰 섀도우를 쏘는지 2000파운드를 때리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렇게 그동안 기존에 있었던 무장 장착대가 아닌 새로운 형상의 무장 장착대들이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에 계속 집결되고 있죠. 그 말은 새로운 무장 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제담 ER F-18 호넷 전투기에 장착한 제담 ER 모습인데 이런 거 가지고 아조프에 가서 때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샤헤드 136 드론의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격했다면 당분간 샤헤드 136으로 인한 어떤 그 피습은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저께 러시아가 주말에 걸쳐서 키우에다가 샤헤드 136 보내서 대량을 폭격했죠. 그거에 대한 보복 작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가 수호 25 공격기의 발진 기지이기 때문에 이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반격 작전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하늘에서 때려줘야 되는 그 해당 기지가 지금 파손이 났기 때문에 당분간 우크라이나가 또 굉장한 항공 우위 그리고 항공력에서의 공격을 조금 더 덜 받는 이런 상태에서 진격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소식 알려드립니다. 핵심을 짚어서 이야기하면 러시아 방공망은 바보다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